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선언은 기본 강의 마지막 선언인데요. 연수 문제를 주로 풀어가면서 관련 판례들을, 최근 판례들 주제별로 해가지고 쭉 하나씩 체크해 나갈 겁니다. 최근 판례 없는 부분들은 제가 보충자료 또 안 만들었어요. 자, 연수 문제 1번은 동기착오인데, 이거는 착오 문제로서 가장 일반적인 게 동기착오라고 그랬죠. 동기착오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동기가 표시 있는 동기 표시설, 이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착오 취소 요건이 있죠. 착오 취소 요건. 그 두 가지. 법률행위 후 중요부분 착오라는 것과 그리고 무중과실,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취소가, 이게 일부 취소가 하나면은 그 일부 취소 요건도 구비해야 돼요. 일부 취소 요건이 있죠. 법률이가 불가분적으로 일고, 그리고 행위가 가분적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의 일치성은 이루어지고, 이게 일치성 의미거든요. 그리고 취소 효과가 있으면은, 효과는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환 법률이기 때문에, 그 이득자가 악의인지 또는 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받은 금액에 관해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는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청구한 날로부터 다한 날로부터 이자를 구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요건들이에요. 사실관계에 보면은 이제 인천광역시가 신천 신광고속도로 편입될 그 토지의 용지 부담금을 이삭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입금협의원에서 토지 소유자인 이순근과 협의 지도를 하게 됐어요. 협의 앞서가지고 감정평가, 두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평가법인들이 한 법인은 평미터당 76,000원, 한 법인은 평미터당 74,000원으로 감정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 평균치인 7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인천 땅이 75,000 땅이 없을 거예요. 이거 오래된 부분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산정립 금액들을 쭉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평가호인들이 감정을 할 때 용도지역 인정에 차고 있어가지고 잘못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정결정서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 법인은 41,000원으로, 한 법인은 45,000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산술평균치가 45,000원이 됩니다. 결국은 75,000원에서 산술평균 45,000원, 이거를 뺀 나머지를 반환 청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34,500원이 되겠네요. 과지급된 34,500원에서 반환 청구하는 사건들입니다. 두 페이지 이고요. 그래서 총 평미터 부분들이 총 600평미터라고 그랬죠. 600 곱하기 여기 600 하게 되면은 소가가 2,070만 원이 나와요. 이게 2,070만 원인데 1,070만 원이면은 곱하기 만번에 45를 하고 플러스 5,000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만번에 45 하게 되면은 각주에 있는 거 98,150원이 돼요. 그런데 100원 미만은 살짝하기 때문에 98,100원이 인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인천광역시 피의구 이순근 사건명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이 돼요. 청구 취지 피의군 원고에게 2,070만 원과 일체 7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1,070만 원과 이에 대한 아니라 1,070만 원 및 이에 대한 금 얼마 및
이에 대한 이렇게 쓰는 게 유정 관행입니다.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본 송달이를 다음 달부터 다 감난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 이것도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연 12% 비율에 의한 이런 식으로 썼지만은 그런 비율에 의한 이런 돈, 이걸 요즘 거의 쓰지 않아요. 요즘 판결 주문들은 이 판결 주문도 컴퓨터에서 생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판 참여 사무관이 판결문에 초고를 작성합니다. 판결문 초고도 참여 처방에서 하게 되는데 작성할 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입력된 거, 이게 이 용어들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용어들입니다. 이 항이 소송비용 부담을 거하고 소송비용은 피가 부담한다. 그리고 금전지급 샀기 때문에 가집행할 수가 있고요. 청구 원인에서는 크게 칠판에 있는 거 아까 썼었죠. 두 페이지에 동기차고에서 동기 표시라고 그랬어요. 동기 표시에는 여기 매매대금을 평미터당 7만 5천원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제 매매대금을 평미터당 7만 5천원으로 하게 되면은 동기가 표시된 걸 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법률행위 중요부분 착오라고 그랬어요. 이 중요부분 착오를 판단할 때는 판례가 이중서를 취합니다. 즉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걸 줄여가지고 통틀어가지고 그런 착오 없다라면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줄인 다섯 번째 줄인 것죠. 원고서는 이와 같은 통계차가 없다면 그처럼 과다하게 잘못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면서 계약을 체결 쓰는 점에 대한 안 왔다는 걸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부분의 착오들이에요. 그리고 원고의 중과실리보인데 이거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없어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기 때문에 다투면은 원고가 중과실리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두 감정평가비인에게 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가를 기준해 가지고 그 평균 액수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고로 중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안은 일부치소라고 그랬어요. 또 일부치소의 경우는 하나 법률행위에 일부 취소할 때 하더라도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으로 일부가 특근을 쓰면은 나머지 분을 유지하는 가정적 사화, 그러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취소 효과가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동기착오 문제에서는 가장 모델적인 판례 중에 하나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민법에서 나올 수 있는 2차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부분들입니다. 법원에서는 동기착오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뒤에 330페이지 그 동기착오 있는 문제들, 법원 행시 문제들 쭉 출제를 가실 겁니다. 동기착오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민법에서 아직 출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동기 표시설, 그다음에 착오 취소 요건, 그리고 취소 효과 세 가지로 기본적인 타이틀로 해가지고 쭉 쓸 줄 알아야 돼요. 동기 표시설 이것부터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착오 취소 효과, 착오 취소 요건, 그 착오 취소 효과로서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그랬어요. 자, 1번 문제는 최근 판례들은 없어요. 2번 문제는 대립권함행인데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대립권함행도 이것도 민법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은 민법에서는 이거는 사용자 책임에서 출제될 겁니다. 또는 대립권함행에서 민법에서는 대립권함행 이게 출제하면 이루어졌죠. 대립권함행. 이때 107조 민법 107조 1항 단서 유초정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본인은 그 남용 행위에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법 문제이고 소송에서는 출제되지 않을 부분들이고요. 뒤에 3번, 뒷페이지 3번에 있는 건 통정의 표시인데 이것도 최근 나온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 전부 다 전세권 저당권 문제들입니다. 3번의 경우에는 김민구와 박지민 사이에 이러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체결했고요. 그리고 박지민이가 현재 김민국 원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런데 유용이 전세권 설정 등을 한 겁니다. 이자가 전세권의 설정 등기를 하게 됐고, 여기 이제 가양 새마을금고에서 여기에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입니다. 임대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여기 원해서 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 물상대입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김민국이가 여기 임대차약에 따른 연체 차임이 있는 경우인데 이 연체 차임으로써 이거를 공제함으로써 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전세권자가 선의이면은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일 악의인 경우는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사안은 선의로 받게 됐어요. 뭐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민국은 연체 차임 공제로서 물상대입권 행사한 자에게 이거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물상대입권자가 물상권을 행사하게 가지고 이장들 해가지고 출신금 청구서가 되겠죠. 출신금을 청구를 하면서 이 전세권을 말소시키려면은 이 저당권자가 승낙이 있어야 전세권을 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김민국이 동시에 항명권을 갖는 겁니다. 어떤 자기 전세권이죠. 전세권 말소하고 주의 말소하고 그다음에 자기 전세권 저당권 말소 이 두 가지하고 이거하고 서로 간에 동시 이행 관계 있게 돼요. 그러면 사원 이행 판결을 하는 겁니다. 사원 이행 청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뒤에 출신금 사건이 출신금액이 7,227만 원이에요. 원고 가양새마을금고, 피고 1, 박지민, 2, 김민국, 사건명은 출신운동 청구서가 되고요. 먼저 청구지에는 먼저 박지민으로 여러분 전세권 설정리기원에서 김민국에게 말소인기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피고 박지민은 피고 김민국에게 별지목록 기등사항하여 어떠어떤 법원 접수 1차 접수 지배차로 맞은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인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런 피고 김민국은 박지민으로부터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인기 절차를 원고로부터는 전세권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인기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원고에게 출신금 7,227만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1항과 2항 청구 취지, 특히 2항 청구 취지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청구 원인에서는 먼저 이자가 지금 물상대입권 행사하는 거죠. 물상대입권 행사로서 압류 및 출시명령을 받은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압류 및 출시명령이 이루어지고 출시명령이 지당업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전세권은 통정협의시라고 그랬죠. 예, 여기 전세권은 통정협의시 무효인데 무효 경우에 가양새마을금고는 이유를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분열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선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전세권 저당권자가 권리 실현 방법 이거는 꼭 써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리일번인 거, 라번인 거 전세권 설정자가 별도 채권, 이거는 별도 채권은 여기 있는 게 연체 차임 채권이에요. 이게 지금 별도 채권인데 이거를 공제하고 3개월로서 물상대권 행사자가 대항할 수 있는지 봅니다. 그자가 선의이면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관련 판례들이
관련 판례들이 2008년도에 있는 판례가 이 모델 판례 부분들이에요. 관련 판례 있는 거 쭉 정리해 보시고요. 347페이지에 2014년도 판례, 마지막에 있는 판례, 이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상계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 이거는 유형적으로 이루어진 전세권 아니죠. 실질의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실질의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있는데, 여기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설정자가 이자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당시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면은 이 추심명령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을 자동채권화 해가지고 상계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계하려면은 이것도 변제기 기준설로 가게 돼요. 판결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나 전세권 반환세권은 설정을 할 때 이미 발생 예정돼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미 설정자가 전세권 대응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권 반환세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이게 변제기 기준설이죠. 판결할 때는 항상 이거를 변제기 기준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채권의 변제기가 이것보다도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계로서 전세권자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례도 평석에 꽤 맞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는 보충자료에 최근 나온 판례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보충자료. 첫 번째 판례는 이것도 전세권 저당권 부분들이에요. 판시사항 첫 번째, 당사가 주로 채권 담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용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한 전세권을 유효라는 겁니다. 그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은 기존 판례 부분들이죠. 기존 부분들이에요. 만일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이거를 배제할 경우에는 이거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세권은 이제 뭐를 봐요? 그런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경우,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전세권은 유효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환원채권을 담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뜯는 길을 한 경우죠. 이때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통정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해서 사료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게 무효시행할 수 있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제3자, 이 3자가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악의인 경우요. 제3자가 그걸 알고 있는 경우, 악의인 경우에는 이 108조에서 무효로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판시사항 세 번째가 돼요. 저작권 저작권자가 물상대권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채권함 수신명을 증명으로써 전세권 지급을 필요할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암주 수신명이나 정명의 송달린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항변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소인등 공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악인 경우죠. 악인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판례 사안이 뒤에 보면은 3페이지 있을 거예요. 3페이지에 먼저 원고는 지금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소위일은 임차인이에요. 자, 소위일 그리고 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고가 현재 전세권 저작권자가 돼요. 그런데 원래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유형은 계약이 있는데 유형이 현재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이 전세권을 말소시키려면 이 사람은 승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원고가 자, 이장들 해가지고 전세권 저작권 말소를 구하는 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에요. 그런 판례들인데요.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그런 피부관리업체 지점을 운영하는 각지 지점을 운영하는 소일과 사이에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임대차 기간이 2년이죠. 2년이고 월 임대료 500만 원짜리가 돼요. 그리고 소유일은 이 사건 상가에서 그런 피부 업체 관리점을 운영했는데 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소유일은 임차인 소유일의 비용으로 전세권을登記를 하기로 약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서 이거를 지급하게 됐어요. 계약 그리고 잔금을 총 1억을 지급했습니다. 답은 그리고 피고가 이 사람에게 투자약정을 하게 됐어요. 투자약정을 해가지고 약 2억 5천만 원이죠. 약 2억 2조만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에 관해서 전세권, 근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딱 있는 거 있죠? 마지막에 있는 거. 전세권 설정자를 해가지고 여기 전세권 저작권에 관해서 근저당권이죠? 전세권 채권 최고액의 1억 원, 1억 원의 근저당 설정기를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루어졌습니다. 차임연체에 따라서 계약 해지는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인들을 관한 소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소송기록 중에 소유일이 파산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고가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함이 수십 명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소유일이 파산 선고를 받게 됐어요. 자,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이게 전세권 저작권자는 이 사람은 별채권자가 됩니다. 별채권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압류 출신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출신금 청구를 하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채권, 물상대에 의한 채권함이 출시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원고는 파산 관제인과 이 사건 전세권을 헐뜯는기를 말소하고 그리고 인도 등 서로 취지 합의했다는 겁니다. 원심에서는 이 전세권 말소를 구했다고 그랬죠. 전세권 저작권 말소를 구한 사건들. 전세권 저작권 말소를 구해서 말소송에서 원심은 인용 판결을 내렸어요. 말소, 즉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해서 승낙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원심에서는 여기 말소를 구하면서 이 말소에 관해서 승낙을 구하라, 승낙사표시를 하게 됐어요. 원고가 피고 상대를 해가지고 출신명령 받은 사람 상대를 해가지고 그런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원심에서는 승낙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4번이 있죠? 무효라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옆에 이제 가반의 판지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4번은 아까 했던 거, 제3자에서는 제3자가 그런 사정을 알고 있을 때만 무효 주장을 짓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런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여기, 연체 차임이 있는 경우죠. 이 사람은 임차권에서 연체 차임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해제한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연체 차임 이것만 공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공제 주장을 짓게 돼요. 결론 6페이지에 반괄 2번이 결론이에요. 여기서 줄침 부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만 피고는 그저로 흘던 당시 이 사건 전액권을 기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채권을 단목적으로 하신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토대확정 안에서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임대차인데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구나라고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가 물상대유권을 행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압류 추심을 받고 이익에 의해서 원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데 이에서 원고는 연체 참여 공지를 정으로 진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 헐뜯는기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소위 이의 연체 참여를 공지한 나머지를 담보한 분이라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나머지 보증금 상당액을 지불할 때까지 이 사건 전액권 헐뜯는 말소를 저지할 얘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죠. 이거를 공지한 나머지에 관해서는 여기 이자에게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심을 파기환송 사건들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판례, 이것도 2021년 나오는 판례인데요. 똑같은 사안인데 보시면 돼요. 똑같은 사안인데 여기 유형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세권이 이루어졌어요. 유형적으로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이자 채권자인 채권자 갑이 여기 전세권에 관해서 전세권 가압류라는 사안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면은 이 공제주장으로서 이자에게 생활할 수 없게 돼요. 자, 7페이지에 사실관계 보면은 뒤에 쪽이 있을 거예요. 8페이지 넘겨볼게요. 8페이지. 거기 두 번째 라번이 이제 부분들인데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삼는 목적으로 이런 전세권을 뜯는 게 이거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와 같은 전세권 설정기를 마치기 위하여 설정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과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약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전액 설정 계약은 유관상으로는 그 내용이 차임 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이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지 않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게 돼요. 결국은 통정허위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설정 계약은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통정허위에 의해서 무효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효조항은 제3자가 그걸 알고 있는 경우만 무효조항을 딛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 보증금 반환 조건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득 능기를 갖춘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공제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설정자는 선의 제3자에 대하여 연체 차임 공제 조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밑에 2번이에요. 2번. 원심은 소유인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실제로 두 차익을 쪄서 그 소유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휴세에 대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을 목적으로 거기에 전세권 설정기를 해준 사실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각 전세권 채권을 가압류한 피고죠.
전액권 채권 가압류. 이거는 이자에게 선의 3자이기 때문에 선의 3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 조항으로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 9페이지에 주어 있는 것들이에요. 3자가 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인으로부터 이 건물 지분을 일부를 이전받은 원고가 연체차임 공제를 해와서 피고에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체차임 공제 문제들 판례 사안이 최근 나온 것들이 두 가지 부분들이 있네요. 여기 전액권 채권에서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그 다음은 이자와 채권자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사안은 그런 투자 약정으로 했다고 그랬죠. 투자 약정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임대차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약이 이게 있다는 것을 알고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저작권 설정 넘기는 경우죠. 저작권 설정기를 한 경우에는 연체차임 공제 이거로서 이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응할 수 있지만은 이것만 대응할 수 있을 뿐 이 자체가 무효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판례 두 가지, 최근 나온 판례들은 민법 108조와 관련된 판례들이에요. 이 두 가지 판례들이 평석에 꽤 있는 판례들입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4번 문제로 불법 말소하고 성락음화 부분들이에요. 말소위법 청구 경우인데, 말소위법 청구 경우에는 항상 청구 짓을 때 먼저 말소 등기된 말소 등기된 어떤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를 행하라.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먼저 말소 등기된 등기를 표시한 다음에 그 원래 이루어진 등기겠죠? 어떤 등기? 그 등기. 뭘로 말소 등기된 어떤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를 행하라. 이게 말소위법 청구서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피고적격이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피고적격은 이거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라고 그랬죠?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항들해야 돼요. 만일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아닌 자를 상대로 해서 말소위법 청구를 소홀히 하면은 이거는 소각각판기라고 하는 겁니다. 피고적격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그자에게 승낙을 구하는 승낙서피시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의사표시인데 이해관계인이 승낙 의무 있는 제보는 승낙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승낙 의무는 이거는 실체법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실체법적으로 이 사람이 보호되는 제3자이면은 그 사람은 승낙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이면은 승낙 의무가 있게 돼요. 4번은 말소 회복 청구서가 되죠. 그래서 원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두 번째 저당권을 정의하게 됐어요. 두 번째 저당권을 불법 말소시켰습니다. 그 후에 다시 새로운 저당권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에 두 가지 있었죠. 여기에 A 명의로 1번 저당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B 명의로 2번 저당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추가 저당권이 안 되니까 이거를 불법 말소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C 명의로 이렇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가압류가 이루어졌죠. 가압류.
여기에 또 D 명의로 가압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소유자 등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B가 갑을 상대로 해서 말소, 희복을 구하는 소를 얘기했을 때 이해관계인, 이 사람들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돼요. 저 희복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이 사람은 그 손해 있는 거, 손해받을 것이 이게 등기받을 것이 등기부상 나타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C하고 D를 상대로 해서는 이 희복등기원에서 승낙을 구하는, 이죠? 승낙을 구하는 의사표시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말소희복 청구 사건들이에요. 자, 관련 판례들을 제가 추력에 실어놨을 겁니다. 이거들은 쭉 보시고요. 소장 부분들을 보시고. 자, 말소희복 청구 사건에서 최근 나온 판례들이 몇 개 있는데, (9페이지에) 말소희복 2009년도 판례 있네요. 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획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 이루어졌어요.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가 말소된 기획 등기의 회복 등기 절차 이행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강제 경매 기획 등기, 경매 기획 등기죠. 자, 경매 기획 등기라는 거는 이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획등기가 이게 불법말소 이루어졌어요. 불법말소. 그러면은 이때 회복등기, 이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회복등기를 구하는 이 소를 제기하면은 이거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겁니다. 원칙적인 판례, 일론 판례들이고요. 이때 이 경우 경매 개시,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기획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 등기를 승낙하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여기 희복등기원에서 승낙을 구하는 승낙 가서표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낙 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말소 희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희복등기원에서 승낙하라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례가 2번이에요. 2번이 사례인데, 자, 간명의로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 부산행원에서 이 부산 지분에 관하여 유대진 갑과 을명의의 여기 유죄해가지고 여기다가 을명의로 소유권 가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죄진 갑과 을명의의 매매계약서로 매매계약을 애월 원유로 을명의의 소유권 지분 가등기가 마친 상태에서 병이 갑의 채권자로서 여기다가 강제경매를 들어왔어요. 강제경매를 들어가지고 병이 갑의 채권자로서 이 지분회원에서 강제시계 실증이 마치는데 그 후 을이 갑으로부터 이 지분을 매수하면서 을이 갑으로부터 여기 지분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지분을 매수하면서 무효인 이 가등기를 유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원래 없는 이게 무효인데 그런 무효등기 이후 유용을 하게 됐어. 유용 합의. 무효등기 유용 합의는 이거는 유효인데 단 제한이 있죠. 단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돼요. 무효등기 합의 유용을 합의해가지고 지분회원에서 가등기 번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관해서 유용을 합의로 인해서 번등하게 되면은, 자, 이제 앞으로 번등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전에 가등기에 이루어진 병리의 등기는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이렇게 말소가 이루어졌어요. 직권을 주자. 이때 병이 을을 상대로, 자, 병이 을을 상대로요. 병이 번등기한 을을 상대로 해서 을을 상대로 강제 경매 기획 등기의 말소회복에 관해서 승낙 의사 명례죠. 여기 말소회복 등기에 관해서 승낙 의사 표시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이 소를 제기한 사안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승낙 의무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안에서 을은 강제 경매 기획 시기 결정 기획 등기의 말소회복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용이 있는 제3자로서 승낙 의사표시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승낙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기 없다고 해가지고 소를 각하한 판결이에요. 이거는 파기 환상수익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판례, 이것도 두 번째 판례는 객관식 집행법에서 그동안 여러 번 출제했던 판례 중에 하나가 돼요. 또 10페이지 있는 거는 11페이지 있는 거 볼게요. 판지사항은 분권회원에서 가압류 등기가 원인없이 발생한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사안이죠. 예를 들어서 갑에 A 부동산에 을명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가 이게 불법으로 발수됐어요. 발수되고 그 이후에 병이 앞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3자 기준이고, 그리고 그 제3지적자와 채권자 등이 다른 권리 신청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어서 매각설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됐다는 겁니다. 자, 이자와 채권자인 B가 이쪽으로 강제 경매를 들어왔고, 여기에서 대금 납부해가지고 이 사람은 소유권 항시를 하고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이 사안입니다. 대금 납부. 이렇게 된 경우에 그때 경률처에서 법원이 가압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할 거를 특별한 축구로 삼지 않는 이상 원인 없이 발생하는 가압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소회복 등기를 처해서 등기상 이용이 있는 제3자가 있어서 그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권리대에 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할 실질상 의무가 있는 게 아니면은 승낙에 걸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건명 뒤에 사실관계가 쭉 있을 거예요. 뒤에 사실관계 있는 거 볼게요. 12페이지에 라번은 아까 사안이죠. 사안들이에요. 원래는 갑은 이 사건 부승하는 원래 소위 1의 소유였는데 소위 1이 소위 2에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가 생기는 가등기를 맞춰줬던 사안입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B 명의로 가등기 있다고 볼게요. 가등기. 그리고 뒤에 C 명의로 가압류가 또 온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죠. 가등기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등기에서 이하관결권이 지금 소멸되어 있어요. 소멸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무효 등기인데 이거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가번 나번이고요. 그리고 라번이 있죠. 소유삼은 소유일로부터 돈을 외세면서 소유일 등과 이 사건 가등기를 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가등기가 1989년이에요. 49년. 그 다음에 2004년도죠. 그럼 10년이 훨씬 지난 2004년도에 해가지고 가등기에서 부등기를 가등기죠. 가등기 이전으로 부등기를 합친 다음에 그다음에 가등기 번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가등기 이전에 분쟁한 다음에 본등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가압류가 이게 마찬가지로 직권말소일 겁니다. 본등기를 했는데 버렸어요. 그리고 마번, 그리고 이 소유권 본등기한 사람이 그 뒤에 다시 그대로권을 놔둬졌어요. 매각 절차에서, 이민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한 경우입니다. 그때 이 가등기권자, 여기 B, 가압류권자가 매각대금 납부한 병을 상대해가지고 여기 가압류 내용원에서 말소 회복을 구한 사안이죠. 그 내용원에서 이 사건 하나 소유를 한 것으로 이 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기의 말소 회복 등에 관해 승낙 없이 가압류 말소 회복에 관해서 승낙을 하라. 이게 말소 회복에 관해서 승낙을 하라라는 소를 얘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표적으로 승낙 뭐가 있냐는 겁니다.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죠.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은 이거는 일종의 사업상 매매가 됩니다. 매매인데, 그런데 이자가 실제표적으로 여기 말소진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말소진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따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경멸처에서 어떤 아무런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경매라고 그랬죠. 원래 매매에서 경매의 경우에 항상 가압류하고 저당권, 가압류나 저당권에는 이거는 매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가압류 경우에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그런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가압류는 매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원심에서는 2번이 그런 가압류 희복 등경원에서 소유자에게 승낙시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원심이에요. 자, 13페이지에 3번인 거,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매수인이 대금을 낸 때에는 가압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거를 특별 조건으로 선정한 이상 그런 가압류 효력은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압류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 이 사람은 실제표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원에서 승낙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결론이 라번이에요. 자, 앞서에서는 무효등기 유형으로서 원고에게 대응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의 말소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진행된 사건 임의응일처에서 이 사건 가압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한 조건으로 삼는다는 점에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런 피고가 매각 결정을 받고 대금을 다 내므로써 이 사건 가압류 효력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건 임의응일처에서 가압류기가 입법에 발표되어서 원고가 배당 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말소되면은 배당에서 참가하지 못하게 돼요. 배당 참가. 그렇지만은 이상한 경우에 이 사안은 지금 가압류죠. 가압류 후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은 가압류는 갑을 채무자라는 것이고 여기 그 저당권은 여기 본등기를 한 사람이죠. B를 채무자라는 건달이에요. 이때 가압류권자는 나중에 가압류권자 B죠. 가압류권자 C는 그 저당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승용권이 있는 겁니다.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경우죠.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배당을 취해 참가하는 채권자가 돼요. 그럼 가압류 외에 이처럼 소유권이 변동되고
그 소유권을 변동대상으로 이루어진 B를 채무자로서 이루어진 그 저당권이 있으면은 이때 가압류권자하고 저당권자와 배당관계, 그 배당관계는 이거 어떻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가압이 여기 A의 가압류가 먼저 있어요. C의 가압류가 있고 그 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D 명의로 저당권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C와 D는 배당관계에서는 이게 배당관계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되죠, 이거? C가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이 청구금액이 우선적으로 배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D에게 배당되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이거를 금액을 해가지고 C가 나중에 을형돌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가압류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하게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은 그런 말소 회복 등에 관해서 승낙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중요 판례 중인 하나 부분들이에요. 이것도 판례 병색이 꽤 많이 있는 판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고 하도록 할게요.